예, 안녕하십니까. 김석중입니다. 그렇게 유쾌하지 않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고독사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주 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유하면서, 지금까지 담당해 오시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갈 수 있는 가벼운 자리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장례 행정복지과라고 해서 짧게 이야기하면 장례학과입니다. 장례학과라고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전국에 5군데에 있는 장례학과가 있습니다. 장례학과는 말 그대로 이제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처리하는, 정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는 학과인데요. 장례와 또 사회복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복지라고 그래서인지 젊은 20살 친구들이 이쪽 길로 들어온 아주 대견한 친구들하고 함께 우리 사회가 점차적으로 고령화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누군가 해야 될 일들을 좀 더 고인을 아주 영예롭게 하늘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고독사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언론에도 조금 소개가 되었고요. 이렇게 방송 활동들도 오랫동안 좀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이렇게 이제 데스크톱되고 있고 또 제가 쓴 책이 우수도서에 선정되어서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유명한 건 아니고요. 사실 고독사라고 하는 주제가 가지고 있는 무거움 때문입니다. 고독사는 단순하게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늦게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확 다가서게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욱더 무거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해의 사망자가 여러분들 몇 명인 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총 5천만 명입니다. 5천만 명인데 우리나라의 한 해 사망자 숫자는 30만 명입니다. 한 해 30만 명이 사망을 하고 있는데 일본의 총 인구수가 1억 2,800만 명, 우리보다도 약 한 2.5배가 넘습니다. 일본의 한 해 사망자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에 30만 명이면 어림잡아서 우리보다도 2.5배 많은 일본이면 정상적으로 하면 약 한 85만 명 정도가 되어야만 정상적이다 하겠죠. 그죠? 그런데 2019년도 일본 사망자 숫자가 134만 명입니다. 우리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사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은 1945년도 종전 이후에 1946년도부터 엄청나게 많이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인 단가이 세대라고 하는 세대들이 현재 본격적으로 사망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는 1953년도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55년도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955년도부터 1963년도까지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현재 지금 이제 은퇴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때 태어난 분들이 무려 1,000만 명이나 됩니다. 1,000만 명에 되는 이분들이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사망기에 이르지 않았고 이제 곧 이분들이 이제 사망을 앞두고 계십니다. 많이 태어났으니까 많이 사망하는 것은 당연한 수차겠죠. 일본에서 향후 한 5년에서 10년 내에 사망자 숫자를 몇 명으로 보고 있냐면 166만 명씩 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도 더 많아진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한 해 사망자 30만 명보다도 향후에 가까운 장래에는 우리도 곧 70만에서 100만 명 정도가 한 해에 사망을 하게 됩니다. 자, 사망을 한다라고 하면 어쨌든 사망과 관련된 시설이 필요한데 여러분들 집 주변에 화장장이 건립되는 것을 찬성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다 반대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화장장이 아니고 만약에 장례식장을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찬성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마 다 반대하실 겁니다. 장례식장도 그렇고 화장장도 그렇고 사망자가 많이 일어나면 많이 일어날수록 반드시 필요한 필수 시설입니다. 물론 이렇게 장례식장이나 화장장처럼 이런 시설들도 필요하지만 가족들과 함께 임종을 아름답게 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그렇지 못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란 부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고독사를 만나게 된 건 바로 이 책 때문이었습니다. 이 책이 2009년도에 초판을 이제 만들었는데요. 초판으로 일본에 있는 이힝세리야와 미타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해서 한국에 처음 알리고 나서 지금 2018년도에도 한 번 더 개정이 되었고 2019년도에도 한 번 개정되었고 해서 우리나라의 고독사를 처음으로 소개한 책입니다. 이 책이 요시다 다이치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이 요시다 다이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쓴 책이 원래 이 원문이 이힝세리야와 미타라고 하는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 느낌표가 하나가 있을 겁니다. 본인이 유품정리라고 하는 사업을 하면서 돌아가신 분의 가정집을 정리하다 보니 아주 쇼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4층에 살고 있는 아들이 있는데 3층에서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3개월 동안, 한 달 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자친구가 불태워서 집안에서 소사라고 그래서 불에 타서 사망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아주 쇼킹한 사건들을 이 사람이 모아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한국에다가 번역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두 번째 책은 잉세리야와 미타라는 책이 1권하고 2권하고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느낌표에 대한 부분들이죠. 2권은 느낌표가 2개일 정도로 더 쇼킹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쇼킹한 이야기는 고독사와 관련된 이야기들과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소개를 하고 나서 방송에서도 이 책이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이 책은 중국과 타이완에서도 이우정리론 칸지엔더와 이우정리샹 칸지엔러라고 하는 제목으로 출판이 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요시다 다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책이 한국에 이제 소개되고 나서부터 이 2009년도 10월 달입니다. 2009년도 10월 달에 아마 여러분들 이분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나행이 사건이라고 해서 지금은 나행이라고 안 그러죠, 그죠? 예, 이 책이 소개될 당시가 2009년도입니다. 벌써 12년이 흘렀네요. 예, 다음 달에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출소하는 조두순 사건 피해자인 나행이 사건이 벌써 생긴 지가 12년이 됐는데 12년 동안 끊임없이 고독사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고독사에 대한 위험성을 좀 많이 인식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다 다이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토탈 17권입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냈는데요. 물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본인이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우에노 츠지코라고 하는 도쿄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들하고 함께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회학자입니다. 히토리데 쓴데 고독자나이라고 그래가지고 혼자 살아도 막 고독하지 않다라고 하는 특히 페미니스트 여성 사회학자이신데 우리나라에도 책들이 많이 소개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이신데 이분하고 함께 오이토리도 데보 다이조보라고 해서 혼자 살아도 괜찮아요 라고 하는 책을 함께 집필할 정도로 되게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전국을 다니면서 특강도 좀 했고 그리고 고독사와 관련해서 대토론회를 하거나 할 때마다 참관을 하면서 국내의 추이 그리고 국내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일본하고 되게 비교를 하면서 그 속도에 맞춰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고독사를 어떻게 통계적으로도 잡을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줄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렇다면 현장에 있는 시신을 한번 보자. 시신을 보면 시신에서 어떤 답이 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장례학과에서 강의를 맡게 되었던 겁니다. 고독사의 실태를 한번 보면 이게 이제 2013년도에 큰 사건으로 하나 일어났던 건인데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인터뷰를 했던 건입니다. 특히 그 가운데서 밑에 보면 사망 후 5년간 방치된 독거노인이라고 해서 옷을 9겹을 입고 사망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5년 만에 발견되었는데요. 부산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발견된 시신이 보증금 700만 원에 월세 10만 원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였는데 5년 동안 월세를 차곡차곡 깨먹다가 이제 보증금이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옷을 9겹 껴입은 채로 겨울에 사망을 하셨습니다. 발견된 당시의 나이가 연세가 68세입니다. 68세이시고 추정 사망 시각은 5년 전, 5년 전이면 68 빼기 5 하면은 63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일본에서도 똑같은 차상위 계층처럼 일본에서도 가장 위험한 나이인 60에서 64세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되게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복지정책으로 인해서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65세가 안 된 분들은 아직까지 노인으로서 국가에서도 관리를 해주지 아니하고 본인 스스로도 노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라는 부분들로 말씀을 드려서 이쪽과 관련된 분들도 이제는 지금은 공공기관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고독사라는 부분들을 통계를 낼 수가 있냐면 통계를 내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우리 그 사망진단서상에 나오는 사망에 대한 분류입니다. 이게 뭐 병사냐 또는 뭐 외인사냐, 외인사 같은 경우는 자살이냐 타살이냐 아니냐라는 부분들. 그런데 고독사나 이런 부분들은 기타 및 불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고독사 부분이 통계를 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는 3일 이후에 이상 3일 후에 발견된 분들을 지금 고독사로 정의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게 3일이 되었든 무슨 48시간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기준을 하나 정했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발전되었다고 봅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사태의 추이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기준에 맞춘 통계를 내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에 가서 지하에 있는 영안실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안실에서 시신들을 보면 시신의 대부분들이 조금 기본적으로 살아있을 때의 몸보다도 조금 부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신을 이제 부모님의 임종이거나 아직까지 뭐 시신을 보실 일이 별로 없으시지만 저희들은 이제 장례학과다 보니 장례식장에서 학생들을 실습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장례식장에서 영안실에 가서 염습을 하기 위해서 시신들을 이제 보게 되면 특히 이제 간이 안 좋으신 분들, 알코올을 많이 드셨다거나 이런 분들은 배에 복수가 많이 차서 실제 염습을 하고 나서 소렴과 대렴을 하고 나서 입관을 하려고 관에 고인을 모시려고 하면 고인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관보다도 훨씬 더 몸집이 불었기 때문이죠. 특히 물에 불은 시신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몸이 더 뿔습니다. 그런데 물에 뿔지 않은 고인이다 하더라도 복수가 꽉 차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시신을 입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례 지도사들이 칠성판이라고 해서 염습실에 있는 그 책상 같은 게 있습니다. 책상에 시신을 뒤집고 밑에다가는 양동이를 놔두고는 등 쪽을 위에서 눌려서 안에 있는 복수를 빼냅니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들인데 아마
여러분들 보고 그런 걸 시키면 아무도 안 할 거겠죠. 그죠? 그런데 20살 먹은 아이들이 이런 일을 하겠다고 학과를 찾아와서 배우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대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도 복수를 빼내는 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도 기겁을 하는 시신들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늦게 발견된 경우입니다. 늦게 발견되면 복수를 위해서 눌러서 한 양동이만큼 배 안에 있는 복수를 빼내면 그게 이제 피가 썩어서 나오는 물인데 그 물이 흘러서 온 방을 어지럽게 만들고 그 물은 바닥에 있는 콘크리트를 적시게 되고 또 장판 그리고 마루판을 훼손시키게 됩니다. 시신도 늦게 발견되면 조금이라도 건들면 피부가 다 벗겨질 정도로 힘든 상황이 되고 그걸 차마 볼 수 없는 것은 얼굴은 아예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얼굴에 수분이 다 빠지고 진액이 다 빠지면서 눈에 있는 눈동자 쪽 주위로 해서 함몰이 되고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시신을 봐야 하는 20살 먹은 장례 지도사들은 어쩔 수 없이 고인들을 보면서도 그래도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옷을 수의를 입히기 전에 종이로서 별도로 옷을 만들어서 입힙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최대한 얼굴을 원형 복원을 해서 고인 유족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도 보면 트라우마에 많이 노출되게 되고 단순하게 그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현장에 남아있는 체액들이 썩기 시작하면 그 썩은 체액들은 양동이 하나만큼 인위적으로 받쳐서 떨어질 정도에 있는 그 양동이 물을 한꺼번에 바닥에다가 부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늦게 발견되면 그 양동이의 물이 쏟아부은 것처럼 떨어져서 그건 구더기가 가장 좋아하는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의 구더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게 되고 그 구더기는 점차적으로 부화해서 날아다니게 됩니다. 구더기와 파리는 생물이기 때문에 집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그 구더기가 하수구를 타고 다른 집으로 옮기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파리는 열려진 창문들 틈새로 해서 다른 집으로도 옮기게 되고 냄새는 한 100m 밖에 있는 곳까지도 그 냄새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을 수 없는 그런 냄새가 나타납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서 고독사 현장을 들어갔다가 나오면 몸을 아무리 씻어도 일주일이 지나도 그 냄새가 가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에 사실 좀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그 냄새가 가시지 않고 코를 많이 자극해서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저뿐만이 아니고 요시다다키라는 사람도 처음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휴지로 계속해서 코를 이렇게 닦아내시는 모습들을 봤는데 저 역시 지금 비슷한 그런 직업병을 앓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이제 바닥에서 흘러진 체액들이 구더기나 파리로 이렇게 부화해서 날아다니는 문제로 끝나면 괜찮겠습니다만은 평지가 아니고 요사이는 이제 우리가 공공 건물이 아파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돌아가신 분이 늦게 발견돼 가지고 보니까 8층에 물이 그 벌어진 틈 사이로 그 체액이 떨어져서 아랫집으로 떨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런 일이 과연 지금 2020년도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까? 깜짝 놀라실 부분이겠지만 실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고 천장에 돌아가신 분의 시신이
만들어낸 체액이 얼룩져 있다라고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집에서 아마 못 살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지금은 윗집에서 쿵쾅쿵쾅거리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감사해야 될 정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다는 표시를 쿵쾅쿵쾅거리는 걸로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쿵쾅거리다가 조용하다 그러면 오히려 너무 조용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 위에 누가 살고 있는지 또 혹시나 어떠한 사고나 변고는 없는지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늦게 발견되는 경우들도 안타깝지만 제가 실제 현장에서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졌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부분들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70대 초반이신데 이분이 한 날은 이제 다리가 뚱뚱 부어서 신발을 제대로 못 신고 걷지를 잘 못해서 옆집에 살고 있던 분이 쳐다보니까 발이 뚱뚱 부어 있어서 할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라고 이래 여쭤보니 아무 말씀을 안 하셔서 이렇게 발을 양말을 벗기고 봤더니 겨울에 동상이 있었던 발이 썩어 들어가서 고데기가 생길 정도로 썩어 들어가고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왜 이럴 정도로 되었느냐 빨리 병원을 가시자라고 했더니 병원을 안 간다고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 이런 상태인데 어디 아드님이나 연락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괜찮다 전화하면 걱정한다 라고 해서 옆집의 분이 건건히 설득을 해서 자녀들한테 연락을 했는데 옆집 사람이 아들이 한 명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연락처를 보니까 아들이 4명이 있었답니다. 막내 아들한테 연락을 했고 막내 아들이 와서 아버지를 병원으로 모셔갔지만은 일주일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늦어서. 옆집에 있는 그 아저씨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맨 마지막까지 끝까지 아들한테 연락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괜히 전화하면 걱정할 거다. 제가 아들의 의뢰를 받고 집을 찾아가서 정리를 하면서 전세 계약서를 찾는 게 저의 임무였습니다. 집을 정리해드리고 전세 계약서를 찾아서 전세 보증금을 아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찾았는데 찾기 위해서 온통 집을 다 이렇게 뒤져보면서 깜짝 놀란 부분들은 냉장고를 열어보고 너무나 끔찍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전기 콘센트가 뽑혀져 있었고 냉장고에는 다 말라 있었고 카레 봉지 2개가 전부였습니다. 카레 봉지 2개하고 냉동실을 열어보니까 냉동실은 찬장으로 쓰고 있었는데 햇반 2개가 있었고 그 밑에는 보니까 쌀하고 그다음에 컵라면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쌀을 전자레인지이거나 또는 밥솥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조리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이분이 가면 식사를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보니까 전기포트로 따뜻한 물을 데워서 카레 봉지에 있는 카레를 따뜻한 물에 타서 햇반을 돌려서 드신 게 이분의 식사 전부였습니다. 그걸 보고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분을 조금이라도 좀 더 빨리 발견했더라면 이라는 생각들 때문에 아들이 되게 원망스러웠는데 아들하고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하는 이야기는 아버지한테 전화할 때마다 아버지는 괜찮다. 괜찮으니 걱정하지 말라. 니네들이나 잘 살아라. 아빠는 걱정 안 해도 된다. 라는 이야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전화는 자주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전화는 거의 매일같이 했다고 합니다. 매일같이 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 오지를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나무라는 토로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가 이전에는 아들 집으로 가끔씩 왔다고 합니다. 아들 집으로 오는 것들은 와서 본인이 당신께서 살고 있는 모습, 초라한 모습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고 안심시키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아들이거나 또는 자녀들한테 혹시 폐를 이길까 싶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서를 들고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중개사한테 이야기했더니 중개사 하는 이야기가 이분이 1,500만 원에 원래 살고 계시다가 300만 원 보증금을 줄여서 1,200만 원 보증금으로 옮겼고 그 300만 원 가지고 생활비에 충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들을 때에도 그 전에 1,800만 원 보증금이 있는 곳에서 1,500만 원으로 옮기면서 보증금 300만 원을 빼서 생활비에 충당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어째도 이번에 만료기간이 다 돼 가는데 1,200만 원에서 좀 더 낮은 곳으로 가려고 하면 월세를 내야 되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듣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공인중개사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일들은 다 끝난 상태였고 할아버지의 방은 또 완전히 빈 상태로 만들어 드렸더니 몇 달 지난 이후에 거기를 찾아가 봤습니다. 누군가가 다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고독사 부분들이 발생하면 정말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들도 졸지에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멀쩡하게 아버지한테 전화도 잘 하고 아버지가 우리 집에 방문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독사 일어났던 이유 하나만으로 불효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5년 만에 월세를 이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받는 부분에 있어서 미리 월세를 왜 안 내느냐라고 해서 좀 종용하면서 아니 빨리 월세를 내라고 그렇게 인정머리 없도록 그렇게 더 만들었다면 오히려 나았을 텐데 그래도 뭐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어떤 사정이 있겠지. 사정이 있으니까 뭐 보증금도 있고 하니 나중에 되면 월세를 언젠가는 뭐 미뤄서라도 내겠지. 나중에 정산하면 되지. 라고 해서 사실은 집주인이 되게 착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주인은 나중에 아주 땡보 같은 이런 인정 없는 그런 집주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제 이 사람들은 불효자가 되고 싶지도 않았고 집주인 가운데서도 집주인이 인정 없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는데 졸지에 인정 없는 사람이나 불효자가 되었고 동네 사람들은 관심 없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그 동네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는 동네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런 문제가 있는 동네에 있는 행정기관은 정책적으로 무능력한 그런 정책을 펴는 곳이 아닌가라는 아주 실제 상황과 전혀 다르게 낙인 찍히게 되는 게 고독사입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고인 자체도 이 사람 살아있을 때 살면서 어떤 문제 있는 사람 아니야. 사회생활에 아주 문제 있는 사람 아닌가. 이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게 고독사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고독사는 모두가 피해자일 뿐입니다. 어떤 사건이 피해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상해 사건이거나 폭행 사건 또는 살인 사건처럼 어떤 가해자가 있어야 됩니다만은 고독사는 뚜렷한 가해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고인 또는 이 자녀들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가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이 어쩌다 보니 이렇게 바뀌었고 예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던 여러 가지 고독사 문제가 지금 한꺼번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많은 고독사 발생의 원인이 있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독사가 단순히 고독사에서 끝나는가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고독사는 새로운 문제를 또 안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에 대한 문제입니다. 90이 다 된 할머니 한 분을 제가 찾아뵙고 복지관을 통해서 도시락 배달하는 사회복지사 분하고 같이 이제 방문을 해서 찾아갔더니 그분한테 집주인이 약 한 15년 전부터 그 할머니 집에서 살고 계셨는데 고독사라고 해서 자꾸 이렇게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할머니가 조금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종용을 하더랍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복지관도 가까이에 있고 또 약국이거나 보건소도 가까이에 있고 시장도 가깝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옮기기 싫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더니 집주인이 수리를 잘 안 해준더랍니다. 하수구가 막혔는데도 빨리빨리 안 고쳐주고 집에 물이 새는데도 별도로 방수 처리를 안 해주고 해서 나중에는 결국 할머니가 견디다가 못해서 살기가 도저히 불편해서 자원봉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해서 거처를 이제 옮겼는데 옮기고 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이 잘 안 받아주더랍니다. 혹시 90이 넘은 할머니가 오셔서 돌아가신 이후에 늦게나 발견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할머니가 주거 환경이 점점 안 좋은 곳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었는데 그나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다행스럽게 좋은 곳에 이사를 와서 다행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연락을 받고 가봤더니 3층에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3층이었고 3층 계단을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젊은 사람도 올라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할머니가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시기에 되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할머니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도 살기가 괜찮은 곳에 이사를 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고독사 부분들을 어떻게든 한 건이라도 줄여서 이런 인식들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홀몸 노인이 159만 명이라고 해서 노인 고독사가 3년 새 막 엄청나게 증가했다라는 이런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고독사 문제를 노인의 문제에서 지금 이제 중장년층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노인들의 이런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이거나 또는 고독사를 무연고 고독사의 문제 이거로만 이미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독사의 본질인 고독사가 어디에서부터 문제가 되었고 왜 고독사에서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가 되었고 그걸 왜 한국에서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을 번역해서 옮겼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고독사가 발생한 건 자연재해 때문이었습니다.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일본의 현 상황이 첫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쓰나미라든지 이런 대형 자연재해가 한 번씩 일어나면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후쿠시마 쪽에 이런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도 30만 명의 이재민 또는 사망 사건이 10만 명씩 이렇게 사망하는 이런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는데 바닷가에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니 바다보다는 조금 높은 데로 가서 높은 데서 살자라고 해서 이제 옮겨갑니다. 산으로 갔더니 이번에는 화산이 폭발합니다. 화산이 폭발을 해서 분진이거나 또는 용암이 흘러내려서 또 많은 재해를 또 일으키게 되는데요. 그래서 산하고 바다하고 그러면 중간에서 살자라고 해서 평지로 갔더니 이번에는 땅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온돌방이 없습니다. 다 나무로 만들어서 콧다자로 해서 난로 같은 걸로 하고 있습니다. 다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자연재해를 대형 자연재해만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폭풍, 태풍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일본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게 얘네들은 좀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스게임인데요. 마스게임을 하는 목적은 대형이 바뀔 때 자기 위치가 어디로 들어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연습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한 사람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옆에 사람을 조금 당겨서 같이 위치를 옮기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비어있는 자리를 그대로 비워놓은 상태로 대형이 바뀌면 자기 자리만 들어가는 것으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혹시 저쪽 끝에서부터 저 맨 마지막까지 호수를 당긴다라고 한다면 자기 위치인 1번부터 10번에 해당하는 위치에 일사불란하게 한꺼번에 가야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꺼번에 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무식하게 자기 자리를 위치를 지키느냐면
도쿠 지방에서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에 이 동일본 지진 때 엔도미키라는 이 공무원이었는데 이 담당자가 쓰나미가 일어나는데 주민들을 대피하기 위한 방송 활동을 하고 끝내 자기 자리를 지키다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자기에 대한 위치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기 자리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물론 이제 일본은 이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매뉴얼이 없으면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뉴얼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누군가 다시 매뉴얼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매뉴얼을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변화할 수 없는 게 이쪽 사람들에 대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유사성을 찾는 데에서는 이 사람들이 아주 조금 감각적으로 아주 탁월한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독사를 도시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고독사가 더욱더 이제 문제가 된 부분들은 사실 이 부분들입니다. 한시 나와지 대지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고베 대지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1995년도 고베 대지진은 리터 규모 7.3이고 10만 명의 주택이 파손되었고 피해 규모가 9조 엔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큰 피해였는데, 피해가 생겼으니 이 피해가 생길 때에 피난민들이라고 하는 피난소가 이렇게 이제 강당에서 이렇게 있다가 빨리 이제 집에 복구를 해줘야 되니까 임시주택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씩 전부 다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이 임시주택, 일본의 임시주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면 동네마다 엄청나게 많은 임시주택을 한꺼번에 많이 짓기 때문에 단지로 보면은 아파트 단지만큼 엄청나게 큰 대형 규모로 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시주택에 들어가는 이 주거인들은 각각의 집이 파손된 분들의 무작위로 이렇게 모시다 보니 옆집 사람이 누가 있는지 또 이 집과 이 뒷집에 있는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전혀 모르는 관계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아무도 모르는 관계이다 보니 특히나 여기에는 임시주택으로 지었기 때문에 여름에 되게 덥고 겨울이면 되게 춥고 추위에도 열악하고 더위에도 열악하면서 특히나 이 대형 재해가 일어났을 때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복구를 하기 위해서 빨리 나가야 하고 또 게다가 자녀나 또는 노인들이 여기에서 많이 머물게 될 수밖에 없으면서 가족 가운데서 누군가 병원에 있다 그러면 병실을 지키기 위해서 간병을 하러 나가야 해서 여기에는 실제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게 열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대단지에서 연간 200명씩 사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니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가 좀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임시주택에서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특히나 이 고독사를 없애기 위해서 주민 자체적으로도 자신들끼리 방법들을 강구해냅니다. 그래서 방법을 먼저 생각을 한 게 이렇게 우리 집에 혼자 살고 있거나 위험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노란색 깃발로서 표시를 하게 됩니다. 표시를 해서 내가 위험하니 또는 우리 집이 위험하니 혹시 지나가다가 어떤 일이 있으면 제발 좀 두드려서 열어서 조금 봐달라라는 이런 자구 노력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공동주택에서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기도 하고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방 활동을 민간에서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도 많은 부분들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입주를 할 때에 이왕이면 옆에 사람이거나 또는 뒷집 사람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다음번에 큰 대형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는 서로 아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같은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입주 공간을 해주자라는 게 얘네들의 정책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도시에서 발견하게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걸 발견한 사람이 아까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렸던 요시다 다이치라는 사람입니다.
요시다 다이치라는 사람은 돌아가신 이후에 집을 정리하는 유품 정리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유품 정리업을 돌아가신 이후에 모든 집들을 다 정리를 하는데 이 사람한테 연락 오는 거에 약 한 30%가 고독사와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서 보니 이렇게 원룸 구조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디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임시주택을 했던 이 임시주택과 지금 본인들이 도시에서 살고 있는 원룸이라고 하는 제도, 이런 주택이 가옥구조가 거의 비슷한 것들이고 내용도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특히 이 공간과 이 옆집에 있는 공간들이 각각 다 다른 지방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옆집 사람들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또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가거나 나중에 늦게 들어오는 케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보면 서로가 인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그런 가옥구조가 똑같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독사가 너무 많이 일어나 보니 요시다 다이치라는 사람도 충격적인 부분들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좀 알리자라고 해서 블로그에다 올렸고 그 블로그를 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이잉샤리아와 미다라고 하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일본에서 고독사를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 없다라고 해서 나이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인사를 하지 않는다. 인사를 안 한다. 그 다음에 요리를 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고 나까마가 이나이, 동료가 없다. 아예 무엇이 없는데 뭐가 없느냐. 첫째, 저는 가장 중요한 것들 가운데서 첫째, 인사나 요리 안 하는 이 부분들이 더욱더 큰 부분이라고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말라 있는 싱크대가 제일 문제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 40대의 그 한의사분께서 한번 돌아가셔서 이제 집에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봤더니 이분이 한의사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그 쓰레기통에 보니 그 담배, 똑같은 담배 그 껍데기, 담배 껍데기가 이렇게 뭐 한 거 쌓여 있었고 까만 비닐봉투가 이렇게 있어서 이제 그 비닐봉투를 열어봤더니 그 비닐봉투 안에 담배꽁초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집안에는 담배 쩐내가 엄청났고요. 그 담배 냄새 때문에, 쩐내 때문에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며칠 후에 발견되었는데 담배 냄새 때문에 외부에 있는 분들이 잘 알아차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동생의 그 부인인 재수 씨가 이제 그 발견하셔서 이제 다행스럽게 아무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이분 집에 보니 싱크대는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바짝 말라 있었고 이분이 제일 좋아하신 것은 컵라면 그리고 탄산음료를 좀 좋아하셨고 담배를 많이 태우신 분이었습니다. 한의사가 어떻게 이런 생활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보니까 이건 단순하게 고독사의 문제는 지휘고하이거나 또는 경제력에 대한 부분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생활 습관에 대한 문제이구나라는 부분들로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책입니다. 2030년에 고독사 예비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2,7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1억 2,800만 명 가운데서 2,700만 명의 고독사 예비군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전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엄청나게 다가올 것이라고 보고 있는 예상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과연 얼마나 많은 고독사 예비군이 있을까? 아직까지 통계적이거나 이쪽에 관련해서 정확한 연구가 조금 없다 보니 없습니다만은 저는 최소한 한 1,000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고독사 문제가 이렇게 많이 일어나다 보니 나름대로 지자체마다 이런 활동들을 펴고 그리고 체계도를 갖추어서 엄청나게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도 비슷한 양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도 아직까지 고독사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고 있고 훨씬 더 많은 고독사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심각해질 정도로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나름대로 유형별로 체크를 해놓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우리 현실도 과연 그렇다면 과연 일본과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시다 다이치라는 사람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밤새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오랫동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결론을 조금 내렸습니다. 물론 엄청나게 더 많은 이야기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유형별로 볼 수 있는 부분들 가운데서 몇 가지 케이스만이라도 조금 알리자라는 부분들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고독사라 하더라도 돌아가신 이후에 무조건 늦게 발견되었다. 예. 그런데 혼자 살고 있었는데 평소에는 잘 고독감을 느끼지 못하다가 갑작스럽게 사망해서 늦게 발견되는 케이스, 이걸 우리가 고독사라고 할 수 있을까? 물론 3일 이후에 발견되면 우리는 고독사의 통계 안에 들어가지만 이런 케이스를 예방하기 위해서 예방한다. 신이 아닌 이상 사실 잡아내기가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런 케이스를 어떻게 잡아낼 것인가 라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생활 잘 하다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일시적으로 떨어져 살다가 사망해서 늦게 발견되는 경우, 취업이라든지 또는 직장 생활이 뭐 출장으로 인해서 바뀌었다든지 아니면 지방을 발령났다든지 해서 떨어져서 살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고독사의 문제에서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이것들 때문에 다른 더 심각한 문제를 찾아낼 수가 없는 부분들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사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일정한 직업도 없고 가족도 친구도 없고 사후 몇 주간 누군가에게 발견되지 않는 경우, 이런 부분들은 한 건만 터진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대개 한꺼번에 많은 기사를 쏟아내고 사회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관심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지만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무소식으로 희소식, 연락 안 하는데 그냥 잘 지내겠지라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도 죽음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막아서 고독사가 일어난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2층에 아들이 살고 있었고 복천구제에서 1층에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데 2층에 돌아가신 아들을 부모님이 일주일 동안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평상시에 아들이 그냥 뭐 밤늦게 술 먹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 부모한테 이야기를 하면 부모들이 잔소리하고 하니까 성질만 빡 내고는 어떨 때는 안 들어오고 어떨 때는 들어오고, 그렇게 망나니 생활을 하다가 위에서 사망했는데 부모들은 바쁘니까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얘가 들어왔는지 나갔는지도 모르다가 나중에 보니 사망해서 자신의 집에서 시신이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 냄새를 보고는 발견해서 후회를 해봐야 나중에 그 후회는 필요가 없는 이런 상태가 있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고독사 문제는 단순하게 어떠한 1인 가구이냐 2인 가구이냐 또는 그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생활 속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라는 부분들도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독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이유들을 좀 보니까 요시다다이치라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독사에 이르기까지 몇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본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특히 쓰레기가 바닥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거나 또는 방 안에 막 어류를 막 널브러져 놓았다거나 갈색으로 변한 이부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불을 아예 개우지도 않고 그대로 펼쳐놓은 상태로 몇 날 며칠 계속 있었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유리창이 깨진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가전제품이 털어보면 털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고 그대로 내팽개친 경우들도 있습니다. 고독사를 지연된 자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을 방치해서 생활 습관을 그대로 냅두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그게 편하게 되고 습관적으로 정리를 하지 않고 결국은 나중에 고독사로 이르게 되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고독사 부분은 과연 이제 1인 가구에 대한 문제인가? 반드시 우리가 1인 가구만 챙겨서 고독사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는가? 고독이라는 부분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조금 유식한 용어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론리니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하나는 솔리튜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론리니스는 사람들과 많이 같이 함께 있다 하더라도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혼자 있다고 해서만 고독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혼자 있어도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해서 자신만의 어떠한 그 활동적인 것들을 가진다라고 하면 혼자 있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고독감을 느끼는 경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뭐 왕따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는데요. 특히 아마 뭐 며느리 분들이 제일 많이 느끼는 거죠. 명절 때 보면 시댁에서 며느리 분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시댁 식구들은 전부 다 모여서 같이 음식을 또 차려드려야 되고 또 끝나고 나면 또 설거지 해야 되고 또 음식 차리고 그런데 똑같은 분이 며느리가 친정집으로 가면 시누이로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지요. 한편으로는 느끼면서 본인도 피해자이면서 본인도 가해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을 서로가 조금만 알아준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일을 내가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라는 마음들부터 출발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합니다. 고독사에 이르게 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사실은 이 론리니스가 되게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우울증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혼자 있다고 해서만 느끼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우울감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러면 빨리 가서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고 하면 괜찮은데 우리 사회는 정신과를 가는 부분들을 되게 터부시 여기고 있습니다. 혹시 정신병자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들도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게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기처럼 쉽게 나을 수 있는 우울증을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적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거나 어떤 창의적으로 작품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인데 혼자 살고 있다고 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문을 두드리고 왜 연락이 안 됩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자꾸 했다가는 거꾸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고 있다거나 또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유형별로 챙겨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이분은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우인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신 이후에 2주 후에 발견되어서 텔레비전에서 뉴스에 많이 나오게 되었는데 다 고독사가 일어났다고 해서 방송에서 엄청나게 많은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원래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2주에 발견됐지만 2주 전에 교회도 잘 다니셨고 교회에서 친한 배우들하고 함께 생활도 잘 하셨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그때 작품이 없어서 잠시 쉬고 있던 사이에 사고로 인해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좀 늦게 발견되었다고 해서 이분을 너무 고독사라고 한다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분이 어떠한 사고사라고 보여져야 되지 이분을 너무 고독사라고 한다면 이분에 대한 명예에서도 되게 손상하는 그런 것들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보면 여러 사람들과 있는 데서 한 분에 대한 왕따 같은 생각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느껴본 바로는 특히 두 사람이 살고 있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경우이거나 두 사람이 있다가 헤어진 경우이거나 이런 경우에 되게 위험한 경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부부로 두 분이 계시다가 황혼 이혼을 하셔서 각자 떨어졌다든지 황혼 이혼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요사이는 졸혼이라고 하는 걸로 가지고 각자 떨어져 사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졸혼 때문에 떨어져 산다거나 또는 사망으로 인해서 혼자서 살게 되는 경우거나 또는 부모, 그러니까 엄마와 딸이 두 사람이 살고 있다가 딸이 취업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살아야 될 경우라든지 두 사람이 살면서 두 사람이 친구처럼 의지하고 사는 가족들 형태가 요사이는 되게 많은데 그렇게 살다가 사별이거나 떨어져서 살 경우에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연락이 안 되고 하다 보면 혼자 있는 쪽이 사망하게 되고 사망하고 나서
좀 더 극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가족까지 함께 나쁜 생각으로 따라가게 되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 가운데서 현장에서는 미리 조금 체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장례를 치렀다거나 또는 사별로 인해서 요사이 좀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계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계시면 조금 체크를 할 필요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오랫동안 혼자서 생활하신 분들은 그렇게 큰 위험은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두 분이 이제 함께 두 분만 생활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에게 갑자기 우울증이 왔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엄마한테 말동무가 돼주고 한다 하더라도 엄마가 이제 우울증을 쉽게 이렇게 이제 가실 수가 없어서 주변 분들한테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 밖에 눈물 흘리거나 그렇게 하면은 좀 친구가 좀 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낮 시간에는 같이 막걸리도 드시고 해서 되게 이렇게 이제 친하게 지내셨다고 하는데 밤이 되니 다들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서 누워서 텔레비전을 켜고 겁이 나서 혼자서 외로운 게 싫어서 그렇게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몇 번 들려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엄마가 주무시는 공간에 같이 들어가서 아버지 자리에 제가 같이 누워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 자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동무를 해드리고 하니까 좀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똑같습니다. 한 1년 정도 해드리면 되겠지. 1년이 지나도 똑같았습니다. 좀 더 지나고 나면 더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무려 3년이 지난 동안 엄마의 변화는 그다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만 3년 동안 엄마하고 누워서 같이 자면서 제발 텔레비전 끄면 안 되겠느냐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러면 잠들기 전까지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잠들기 전까지 누워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버지 흉을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아버지 흉을 보니까 엉성스러웠던 아버지가 다시는 생각이 안 난다고 하면서 그나마 조금씩 마음이 묻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엄마 방에서 나와서 다른 방으로 나와서 저는 다른 방에서 자고 엄마는 안방에서 주무시고 그렇게 자려고 하니까 문을 못 닫게 만듭니다. 문을 못 닫게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양쪽 방문을 열고 방을 옮겨서 공간을 분리해서 잠을 자기 시작을 했는데 그러고도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방문을 닫고 혼자서 생활을 잘 하시면서 지금은 동네에 있는 할머니 또는 동네에 계시는 할아버지들이 부부간에 두 분이 살고 계시다가 혼자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남으신 분들은 우리 어머니가 이제 카운셀링을 해주고 계십니다. 원래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그런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카운셀링을 해주면서 대신에 방법을 하나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안심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비밀번호를 양쪽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우리 집에 보면 2층 집에 할머니가 갑자기 비밀번호를 누르고 벌컥 들어오십니다. 저는 쏘바람으로 있는데 갑자기 확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떨 경우에는 조금 멀리 떨어져 계시는데 다른 동에 계시는 3층 할머니가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할머니들이 갑자기 부스부스 들어오냐라고 했더니 어머니도 그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서 혹시 걱정이 되고 하면은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본답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서로가 공유하면서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은 서로가 서로를 체킹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서 옛날에는 참 저렇게 살고 있었는데 도시에 살면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서로가 교류를 하는 부분들을 좀 잃고 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분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하실런가 모르겠습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 리스트입니다.
김병찬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 돌아가셔서 고독사를 했다고 해서 방송에 나왔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금메달까지 따셔서 되게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만은 안타깝게 이분이 이제 알고 보니까 금메달 따신 이후에 교통사고로 해서 하반신 이제 마비가 되었답니다. 어머니하고 두 분이 살고 계시다가 엄마는 먼저 돌아가시고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혼자 남아서 술만 드셨다고 합니다. 술만 드시고는 안타깝게 이분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사인은 역시 위장출혈이었습니다. 아마 이분도 혼자 남아서 그러한 외로움에서 스스로를 갖다가 방치하지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도 고독사 부분들이 사실 문제가 되지만 도시가 오래된 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고독사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요코하마에 있는 고토부키초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도쿄 근처에 있는 요코하마라서 우리로 말하면 한 인천 정도 되는 이런 동네입니다. 번화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엄청나게 큰 번화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번화가 뒤편으로 보면 오래된 도시다 보니 빈부격차가 조금 있고 해서 저렇게 이제 숙박업소들도 많이 있습니다. 줄을 서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아침에 이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줄을 서는 사람들도 있고 환경적으로도 보면 저렇게 아무렇게나 버릴 정도로 이렇게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오래된 도시다 보니 아무래도 기존에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서 그 변화와 함께 빨리 변한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셔서 빨리 이제 변화를 선택했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이제 오랫동안 변화하지 않고 있으면서는 고독사가 여기가 심각할 정도로 많은 사태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현장에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더 끔찍한 현장들이 많이 나오는 곳이 고토부키초입니다. 다음 장면은 되게 끔찍한 장면이 있으니까 혹시 임산부이거나 또는 비가 약하신 분들은 안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마 심각했던 장면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사람 형태로 보여 있는 그런 형태로 고독사 현장이 나타나는데 실제 가보면 드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말라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형체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체액이 사람의 시신과 같이 붙어져 있습니다. 이 동네에 약자의 빈곤이라고 해서 고토부키초에 관련해서는 뭐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냐면 아예 어떤 뭐 지옥의 묵시록처럼 이 동네 자체를 그냥 막 묵시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위험한 거리인가라고 해서 동네 전체가 아예 낙인이 찍힙니다. 고독사로 인해서. 그래서 고독사 부분들이 일어나면 이처럼 동네 전체에 대해서도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특히 오래된 도시가 발달을 했을 때에 발달한 이면에 있는 쪽을 많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제일 많이 발견될 때 누가 제일 많이 발견하느냐를 보면 집주인들이 제일 많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까 그 5년 만에 발견됐던 그 집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그 아까 5년 만에 그 월세를 안 냈던 이쪽 집 같은 경우에도 발견한 사람이 집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집주인들이 대개 고독사 현장들을 많이 발견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월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이 많이 이렇게 이제 고독사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나가 이제 원룸을 하나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누나가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이제 누나한테 부탁을 합니다. 혹시 집에 고독사가 한 분이라도 일어나면 주변 분들이 다 이사 가버리고 또 그 집 자체 수리를 해야 되고 귀신 나오는 집처럼 되기 때문에 누가 입주도 안 하려고 하니 혹시
주변에 그러니까 그 같이 이제 입주해 있는 분들한테 자주 좀 찾아가 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월세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해서 월세 받을 놈만 생각하지 말고 혼자 살고 있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원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아쉽고 제일 필요한 부분들은 사실 다른 것보다 반찬 조금일 부분들이다. 깍두기를 조금 담든지 아니면 깻잎을 조금씩 담아 쓰든지 집주인들이 월세를 받았으면 그만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갖다 주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렇게 보면서 고독사 징후가 일어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을 해보는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고독사가 발생하면 결국은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집주인입니다. 집주인은 자기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고독사가 일어나는 데 있어서 집주인들한테 대한 요구사항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고독사에 대한 일본에 대한 이미지인데요. 이게 이제 고독사 징후라고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이 생각해낸 그림입니다. 냄새가 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미 사고가 일어난 건입니다. 그런데 이 냄새 나기 전에 빨래가 늘어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있다. 몇 날 며칠 빨래를 갖다가 걷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등이 켜져 있는데 전등이 밤에도 켜져 있고 낮에도 계속해서 켜져 있다. 변화가 없다. 반대적으로 밤인데도 불구하고 전등이 계속해서 몇 날 며칠 때 켜지지 않는다라는 경우라든지 카텐을 평상시에 이 사람이 카텐을 쳤다가 열었다가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변화가 없다라든지 그 다음에 우편물을 바꾸지 않고 우편물이 계속해서 쌓인다거나 문 앞에 눈이 올 때는 눈처럼 아니면 쓰레기가 막 있다라고 하면 고독사에 징후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징후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엔딩 시장이라고 해서 노인들과 관련되어 있는 실버 시장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노인들의 실버 시장만 확산되는 것 뿐만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점 화려해지는 관 시장이라든지 또는 로봇 산업과 함께해서 이거는 로봇 스님입니다. 스님을 종교인을 아예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발전할 정도로 사망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들이 엄청나게 커지면서 고독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2인 가구를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수치적으로만 보더라도 얼마나 위험한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그 남자와 여자분들 평균 연령만 본다 하더라도 여성분들이 평균 연령이 84세이고 남자의 평균 연령은 77세라고 한다면 만약에 동갑으로 두 분이 결혼을 하셨다. 그러면 남자분이 77세에 돌아가시면 여성분은 어쨌든 7년 동안은 혼자 살아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 남자분과 여성분들이 나이 차이가 3살 차이가 제일 아마 많을 겁니다. 그러면 3년 더 늦기 때문에 10년은 혼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10년을 혼자 살아야 하는데 오랫동안 혼자서 쭉 살았던 사람들 같으면 고독사를 그나마 이겨낼 수 있는 심리적인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창의적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같이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10년 동안 살면 한 5년 정도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나머지 5년은 아무런 준비나 없이 쉽게 생을 이렇게 마감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조금 알면 아마 댁에서 부인들이 남편분들한테 자기 자신보다도 10년 더 먼저 사망할 사람들이니까 애처롭게 생각해서 잘 아마 돌봐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반대적으로 남편분들은 배우자분들한테 혼자서 10년 동안 살아가야 되니까 그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생활 지침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는 반대의 경우입니다. 제일 문제는 여성분들이 먼저 사망을 해서 남자가 이제 혼자 남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이제 많이 보았는데
심지어 남편분들이 세탁기를 돌리는 방법들도 모르고 밥을 할 수 있는 방법들도 몰라서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다가 먹고는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보니 도시락 껍데기만 한 거 있고 컵라면 껍데기만 한 거 있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집에 숟가락이 없는 거였습니다. 숟가락 자체가 없고 그릇이 필요 없고 싱크대는 마누라 있을 정도로 그런 케이스들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분들이 뭘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면 반드시 아내분들은 남편분들을 붙잡아다가 설거지도 일부러라도 좀 시키고 빨래하는 것들도 좀 시키고 해서 생활을 혼자서라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게 어쨌든 그것도 고독사를 방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고독사가 발생하는 것들을 단순히 우리가 어떤 이 사람 사회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네, 사회성에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독사 문제가 일어난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은 실제 고독사는 신체적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건강한 부분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최근에 어떤 자영업을 하다가 많이 어려워서 자영업을 갖다가 이번에 폐점을 했다든지 또는 명예퇴직이라 퇴직으로 인해서 이번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왔다든지 또는 경제적으로 되게 빈곤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아까 보시다시피 론리니스라고 하는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도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다 있어야만 고독사가 일어난 것들이 아니고 이 가운데서 단 한 가지라도 균형을 잃어버리면 고독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고독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림을 보고 고독사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고독사를 어떤 이미지인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이미지입니다. 우리는 술병 몇 병에 그 다음에 마치 꼭 중장년층들 가운데서 실직이거나 이런 부분들로 본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직이나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활에 대한 나태함이거나 자신을 방치하는 듯한 부분들 그리고 인스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식사를 끼니를 때우거나 아까 보셨다시피 혼자서 인사도 하지 않고 요리도 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로 생활에 대한 습관으로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본 현장들 가운데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현장들 가운데서 술병보다 위험한 건 컵라면이었습니다. 컵라면도 되게 위험한 것이었지만 페트병처럼 탄산음료를 많이 드시는 분들, 특히 이렇게 비만 활동 없이 비만이신 분들, 특히 중장년층들 같은 경우에 당뇨나 뇌경색 같은 뇌혈관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운동 없이 끊임없이 소금과 설탕으로 균형 잡히지 않는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특히 이런 사람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정이 없는 사람이거나 또는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애지중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을 되게 의존해서 하루에 인터넷을 5시간 이상 한다거나 또는 유통기한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식품을 잘 버리지 않는 분들, 냉장고 안에 보니 곰팡이가 끼었는데도 불구하고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버리지 않고 아깝다고 그대로 남겨둔 케이스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라면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경과되었고 캔 같은 경우에 참치 캔이나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넘은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경우는 치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통기한이 넘어서 아예 사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냥 사용하거나 비누에 곰팡이 꽃이 피었는데도 불구하고 비누를 그대로 쌓아놓고 계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동전을 쌓아놓고 계시거나 또는 화장실에 곰팡이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집주인인 누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원룸에 살고 있는 집에 가서
급하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한번 꼭 들어가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들어가서 화장실에 만약에 분홍색 곰팡이가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아주 주의해야 될 사람인 거고, 만약에 분홍색 곰팡이를 넘어서 검은색 곰팡이까지 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경고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방문 주기를 일주일에 한 번에서 이틀에 한 번씩으로 바꾸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하고 좀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지 집주인으로서 고민을 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독사 예방 대책은 사실 정책을 수립해서 밑으로 쭉 내려주는 탑다운 방식으로 지금 현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호생노동성에서 하고 있는 3대 안심 사업을 사실 시간이 좀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만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하나 소개를 하자면, 이 사람들은 고독사가 발생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첫째는 사례를 많이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일어난 사례만큼은 다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유형을 잡아내는 것. 그건 각 지역마다 또는 각 지자체마다 각각에 대한 사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를 수집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동네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구 분포도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까 보시다시피 개인적 성향에다가 오래된 도시 또는 경제의 빈익분, 부익부라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여러 가지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을 하면서 왜 이런 사례로 인해서 고독사가 발생했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다시 통계를 분석내서 정책을 다시 수립해서 내려주는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민간이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민간이 함께 고민할 때는 조력자들을 많이 찾아야 하는데, 이런 조력자들을 활동가로서 찾기가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잘 하고 계십니다만은 특히 집주인분들이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슈퍼나 이런 부분들이 계시는 분들도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집주인은 자신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집주인들이 다른 입주민들이 고독사가 일어나면 고독사 때문에 많이 이렇게 이주를 간다거나 또는 그 집 때문에 월세 수입이 감소한다거나 재산 가치가 하락하고 이것 때문에 거꾸로 집주인 자체가 고독사하는 경우들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독사 보험까지 있을 지경입니다. 우리나라도 고독사 보험이 생겼다가 LH에서 잠시 도입을 하다가 지금 현재로서는 판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자신의 일과 연관이 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현재 집 주민들과 함께 활동을 해 나가시면 아무래도 이분들이 큰 도움을 아마 주실 겁니다. 100세 시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100살까지 살고 싶고 100세까지 이제 다들 산다고 생각하지만 남자의 평균 연령이 77세입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되게 단명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희 아버지가 그나마 제일 오래 사셨습니다. 75세까지 사셨기 때문에 평균 수명보다 2살 못 미치게 돌아가셨고, 삼촌들이 65세에 돌아가셨고, 또 다른 한 분은 52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저의 목표가 하나 있다면 평균 연령까지 사는 게 목적입니다. 목표고 정말로 100세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제발 평균 연령까지만 해도 좀 살자. 그게 제 목표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100세까지 누군가가 산다고 한다면 평균 연령을 77세를 맞추려고 하면 한 사람은 안타깝게 54세에 사망해야만 평균이 77세가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군가 100세까지 살기 위해서 열심히 놀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한 사람은 54세에 사망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100세까지 산다라고 멀리 보고
그냥 무엇을 자꾸 뒤로 미루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다가 혹은 나중에 또는 좀 있다가 하자라고 해서 무엇을 참고 미루고 하는 부분들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올해 이제 52, 이제 53살이 되고 있는데 혹시 내가 54세에 사망을 한다면 나한테 남은 시간은 이제 겨우 이제 2년밖에 안 남았구나. 목표를 77세로 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77세보다도 오히려 혹시 2년 후에 내가 또 죽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니 저처럼 이렇게 출장이 많고 해외 출장도 많고 많이 돌아다니는데 사람들은 내가 다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죽어도 사람들은 내가 죽었는지도 모를 테고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내가 어디 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만약에 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고독사 강연 열심히 하러 다니더만 지가 고독사 당해가지고는 그러지 않았는가. 그러면 고독사를 당하면 내만 욕 얻어먹을까? 우리 딸이 제일 아마 욕을 얻어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77세보다 목표를 고독사 하지 말자라는 걸로 목표를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안내방송이 하나 나옵니다. 비상 착륙 시에 위에서 마스크가 내려오니까 아이를 동반하고 있는 보호자분께서는 내려오는 산소 마스크를 보호자부터 먼저 해라 할까요? 아니면 아이부터 먼저 해라 할까요? 예. 보호자부터 먼저 해라고 방송에 나옵니다. 보호자부터 먼저 해야 되는 이유는 혹시 아이부터 먼저 보호하려고 하다 보호자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두 사람 다 같이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 보호자인 자신부터 먼저 해서 아이한테 호흡기를 꽂아주라고 순서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다들 한 가지 목적입니다. 고독사를 예방하는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고독사를 당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생각 감각을 가진 것들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